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은요, 문서 이해 능력 계속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나열하기와 주제 제목 찾기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저희와는 역시 했던 대로 실전 문제 스텝 3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3문제 정도 골라왔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많이 쓸려 있는 거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같이 풀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것들 문제 뽑아왔으니까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문제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은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 네, 맞습니다. 조금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열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원래는 항상 말해왔던 방식입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1번을 가져왔는데요. 자, 1번 같은 경우 보면요. 가장 앞에 나와 있는 머리에 있는 낱말만으로도 우리가 순서를 맞습니다. 어림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더 깊숙이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나열하기를 문제를 풀을 때 가장 먼저 유념해 보셔야 될 것들이 바로 가장 첫머리에 나와 있는 낱말들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라는 말이 나와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떤 것은 앞에의 내용을 지시해주는 접속어들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자, 가나다라 4개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딱 봤더니 은퇴연구소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문단을 보면서 우리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가는요. 이번에 개소한 은퇴연구소는 연구조사팀, 퇴직연금팀 등 5개 팀 외에 학계 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10명 내외의 외부 자문위원단도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은퇴연구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어떠한 인원들이 배치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나와 있고요. 나는요, 은퇴연구소를 통해 일반인들의 안전된 노후 준비를 돕는 지식 기반으로서 은퇴 이후 건강한 삶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는요. A회사는 10일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진전 상황에 따라 범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은퇴 준비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선진형 은퇴 설계 모델의 개발과 전파를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무엇을 은퇴연구소를 개소했다라고 하면서 은퇴연구소 개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다가 가장 처음에 와야 된다라는 거 우리 느낄 수 있죠. 자, 라를 봤는데요. 역시 마지막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연구소는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한 의식과 준비 수준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 크게 취약한 우리의 인식 변화를 위해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는요, 앞으로의 계획이고요. 미래의 계획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나에서는요, 어때요? 지금 당장의 활용, 현재에 대한 계획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가나다라 순서 바로 잡아본다면 먼저 은퇴연구소를 개소했다 라는 다의 내용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고요. 자, 이 은퇴연구소는요,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구성된 은퇴연구소를 통해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활용 계획을 말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래에는 이러한 식으로 사용이 될 거다, 이용이 될 거다라는 미래의 계획, 마지막 전망에 대한 내용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몇 번인가요? 나라 해서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나열하기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앞머리에 나와 있는 말로도 그리고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그리고 앞으로 혹은 뒤로 이러한 표지들이 많이 나와서 순서를 바로잡기 편한 내용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계속 풀다 보면 조금 복잡한 문제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죠. 자, 1번 문제 정리했고요. 저희는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제가 골라온 문제는요,
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제시된 단락을 읽고 그 다음 이어질 내용입니다. 문제 유형이 조금 더 발전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나와 있는 지문을 읽고요.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다 보니 이 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독해를 해 나아가야 되겠네요. 자, 그럼 주어진 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그네틱 카드는 자기면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 장치에 통과시키는 것만으로 데이터를 전산기기에 입력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그네틱 카드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그네틱 카드는 미국 IBM에서 자기 테이프의 원리를 카드에 응용한 것으로 자기 테이프 표면에 있는 자성 물질의 특성을 변화시켜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개발 이후 신용카드, 신분증 등 여러 방면으로 응용되었고 현재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그네틱 카드는 자기 테이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자석과 접촉하면 기능이 상실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단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단점, 이러한 단점이 있는데 최근 마그네틱 카드의 단점을 보완한 단점 보완한 IC카드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했으니 이 다음에는 단점을 보완한 IC카드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면 되겠네요. 가부터 한번 볼까요? IC카드는 데이터를 여러 번 쓰거나 지울 수 있는 EEPROM이라고 하더라고요. EEPROM이나 플래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 초기에 IC카드는 8KB의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1MB 이상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가에서는 데이터의 저장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서는요, IC카드 내부에 직접 회로를 내장하였기 때문에 자석과 접촉해도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으며 마그네틱 카드에 비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보안성 및 내구성도 우수하다라고 하면서 마그네틱 카드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단점, 보완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나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다까지 읽어볼게요. 메모리 카드 외에도요, 프로세서를 함께 내장한 것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스마트 카드로 불리며 현재 16비트 및 32비트급 성능을 가진 카드도 등장했다. 프로세서를 탑재한 카드는 데이터의 저장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암호화나 특정 컴퓨터만에 호환하도록 하는 등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서 보안성이 향상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더 나아가 또 다른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메모리 카드 이외. 그렇다 보니까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이 주어진 글의 마지막 부분에 마그네틱 카드에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성이 있으면 데이터가 날아가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요.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IC카드입니다. IC카드는 이렇게 해서 단점을 보완했고요. 이렇게 단점을 보완한 IC카드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가의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메모리 카드 외에도 또 다른 카드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서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의 순서로 가면 되겠네요. 정답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의 글을 바로 잡아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방금 풀어봤던 5번 문제처럼 어떤 글을 주고 그 뒤에 이어질 내용, 혹은 가끔 가다가 이 글을 주고 이 앞에 순서를 바로 잡아라 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주어진 글을 먼저 꼼꼼하게 독해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제가 골라온 문제는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요, 조금 긴 내용이다. 긴 내용의 독해력을 필요로 하는 순서 바로잡기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정리하면서 순서 바로 잡아보도록 하죠.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가부터 읽어보면요. 이렇게 근 내용이 나왔을 때 저는 옆에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들은 이 내용 안에서 바로 내용 정리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다만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 뒤에 나온다. 그래서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계속 볼까요? 다는 심신 문제는 라는 그래도 그 다음에 라는 이 감각질이라고 하고 있는 거 보니 어때요? 다른 것들은 다 어떠한 접속어나 지시하는 내용, 표지글이 다 있는데 뭐만 없나요? 다만 없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가 가장 먼저 나오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정리해 봐야 되겠죠. 먼저 가입니다. 다만 각자에게 느껴지는 감각질이 뒤집혀 있을 뿐이고 경험을 할 때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하는 말은 똑같다. 예컨대 그 사람은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에서 똑같이 초록불일 때 건너고 빨간불일 때는 멈추며 초록불을 보고 똑같이 초록불이래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각질이 뒤집혀 있는지는 전혀 모른다. 아하, 감각질이 뒤집혀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감각질은 순전히 사적이며 다른 사람의 감각질과 같은 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감각질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 뒤집혀 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챌 수 없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도 볼까요? 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입력이 들어올 때 어떤 출력을 내보낸다는 기능적, 인과적 역할로서 정신을 정의하는 기능론은 각광을 받게 되어 있다. 정신을 정의하는 기능론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기능론에서는 정신이 물질에 의해 구현되므로 그 둘이 별개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원론과 다르면서도 정신의 인과적 역할은 뇌의 신경세포에서 로봇의 실리콘 칩에서든 어떤 물질에서도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일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능론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서는 동일론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정신과 기능론과 동일론 이러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눈여겨봤던 다의 내용을 본다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흐름이 보이겠네요. 다입니다. 다는 심신 문제는요. 심신 문제는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 대해 묻는 오래된 철학적 문제이다. 전신 상태와 물질 상태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원론이 오랫동안 널리 받아들여졌으나 신경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는 그 둘은 동일하다라는 동일론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아하, 이원론이 예전에는 대세였는데요. 요즘에는 동일론이 대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정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물질 상태가 다를 수 있고 인간과 정신 상태는 같지만 물질 상태는 다른 로봇이 등장한다면 동일론에서의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긴다. 동일론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서 동일론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다음에 문제점이 해결해야 된다, 해결되었다, 해결된다라는 나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마무리까지 봐야 되겠죠? 라입니다. 그래도 정신 상태가 물질 상태와 다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원론에서는 나가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그 경험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나는 분명히 경험하는 그 느낌에 주목한다. 잘 익은 토마토를 봤을 때의 빨간색의 느낌, 시디신 자두를 먹었을 때의 신 느낌, 꽃이 필 때의 아픈 느낌이 그런 얘기다. 이런 질적이고 주관적인 감각 경험, 곧 현상적인 감각 경험을 철학자들은 감각질이라고 한다. 감각질이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라 마무리하면 이 감각질이 뒤집혔다라고 가정하는 사고 실험을 통해 기능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나에게 빨강으로 보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초록으로 보이고 나에게 초록으로 보이는 것이 그에게는 빨강으로 보인다는 사고 실험이다 라고 하면서 라에서는 사고 실험
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리할 수 있는데요. 무엇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겠나요? 다가 먼저 나와야 된다. 다는 어떤 내용? 심신 문제는 어때요? 이원론이 예전엔 대세였으나 동일론이 요즘에는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론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나에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정신기능론 동일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바로 라로 가야 됩니다. 감각질이나 사고실험, 기능론을 비판하는 이원론의 입장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요. 사고 실험을 언급한 다음 마지막 가로 가서 다만 각자에게 느껴지는 감각질이 뒤집혀 있었다라고 할 뿐이라고 하면서 감각질 다른 비교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옆에 자리 없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다나라 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나라 가로 가야 됩니다. 조금 내용 자체도 우리가 별로 그렇게 자주 언급하는 내용, 철학적인 내용, 감각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잘 익히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가나 다라의 글 가장 머리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시고요. 전체적인 흐름상 무엇이 가장 자주 언급되는지 이 글에서는 어때요? 심신 문제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라는 글이 그래도 가장 먼저 보여지기 때문에 빨리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글의 마지막, 각 문단의 글의 마지막과 가장 글 다음에 이어지는 글의 첫머리를 좀 흐름상 이어나갈 수 있는 내용으로 맞잡아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단의 끝부분과 그 다음에 첫머리 부분을 꼭 정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저희는 4번 찾고요. 그 다음 저희는 주제 찾기로 가보도록 하죠. 자, 주제 찾기는요, 이 글을 쓴 목적이라던가 혹은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통일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아마 주제 찾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실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해보셨던 것 같으니까 조금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동물들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동물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 못지않은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즉, 동물들도 여러 가지 소리를 내거나 몸짓을 함으로써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나타낼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의사를 교환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여기까지 보면요. 동물들도 의사를 교환한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엽적 접속어가 쓰였을 때는 글의 분위기가 뒤집힌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겉모습의 유사성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사람의 말과 동물의 소리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동물들이 사용하는 소리는 단지 배고픔이나 고통 같은 생물학적인 조건에 대한 반응이거나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본능적인 감정 등을 표현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이유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앞에 이런 얘기들을 꺼낸 것도 결국은 이런 주제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은 바로 정답 4번. 동물들이 내는 소리가 때때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해서 그것을 대화나 토론이나 회화 같은 언어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찾아주셔야 됩니다. 3번 빠르게 찾아보고요. 그 다음 6번으로 가죠. 6번은 많이 들어보셨죠.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글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 주제로 적절한 것,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 다 같은 내용이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높은 지위에 맞는 도덕적 의무감 일컫는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 여기 그 다음에
높든 낮든 사람들은 모두 지위를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높은 지위를 강조하고 그것도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지위를 강조합니다. 지도층은 엘리트층이라고도 하고 상층이라고도 합니다. 좀 부정적으로는 지배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지도층의 지위에 맞는 도덕적 양심과 행동을 이르는 말로 사회의 중요 덕목으로 자주 인용됩니다. 그렇다면 지도층만 도덕적 의무감이 중요하고 일반 국민의 도덕적 의무감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물어보면서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네요. 물론 그럴 리도 없고 그렇지도 않다. 도덕적 의무감은 지위가 높든 낮든 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도덕적 의무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도덕체계다 라는 말처럼 사회가 존속하고 지속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 때문은 아니라 도덕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말하면서 지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도덕적 의무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 안에서 수적으로 얼마 안 되는 지도층의 도덕성만이 문제될 수는 없다. 화합하는 사회, 인간이 존중되는 사회는 국민 전체의 도덕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도 왜 노블레스 오블리주인가? 왜 지도층만이 도덕적 의무감을 특히 중요시하는가? 이유는 명백하다. 우리식 표현으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기 때문이다. 아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구식 주장으로는 지도층이 도덕적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식의 표현이든 서구식의 주장이든 이 두 생각이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사회에서는 위가 맑아도 아래가 부정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도덕적 실천에서는 지도층이 꼭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기준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어느 방법이 높은 가능성을 지니느냐, 어느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냐에 있을 뿐이다. 우리식으로 표현이든 서구식 표현이든 두 생각이 공통적으로 갖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다?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감이 일반 국민을 도덕 체계 속으로 끌어들이는데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기원, 적용 범위, 한계보다 전제보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이것을 끌어들이기, 일반 국민들까지 끌어들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는 글을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치 불일치와는 조금 문제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눈여겨서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정치 이야기인가 봅니다. 정치, 이 글의 결론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그래서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야? 즉 주제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정치 갈등의 중심에는 불평등, 재분배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로 좌파 우파는 오랫동안 대립해 왔다. 두 진영이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이루려면 두 진영이 불일치하는 지점을 찾아 이 지점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논증하고자 하는 법이다. 무엇이다? 바로 두 진영이 불일치하는 지점을 찾아 이 지점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두 진영이 협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파는요, 먼저 알아보면 시장 원리, 개인의 주도성, 효율성이 장기 관점에서 소득 수준과 생활 환경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 개입을 통한 재분배의 규모는 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들은 선순환 메커니즘을 되도록 방해하지 않는 원천징수나 근로장려세 같은 조세 제도만을 사용해야 한다. 우파는 작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로 하고 싶어 하네요. 반면 19세기 사회주의 이론과 노동조합 운동을 이어받은 좌파는 사회 및 정치 투쟁이 극빈자의 불행을 덜어주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불평등을 누그러뜨리고 재분배를 이루려면 우파가 주장하는 조세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노동자의 급여 수준을 강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정부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 지금 좌파, 우파의 어때요?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입니다. 정부의 개입이 생산 과정의 중심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시장 원리의 실패와 이 때문에 생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좌파와 우파의 대립은요, 두 진영이 사회 정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불평등이 왜 생겨났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다루는 사회경제 이론이 다른 데서 비롯되었다. 사실 좌우 진영은 사회정의의 몇 가지 기본 원칙에 합의했는데요. 합의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합의점. 좌파와 우파가 이렇게 달라요 라고 했는데 둘이 합의한 것은 이쪽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행운으로 얻었거나 가족에게 물려받은 재산의 불평등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 때문에 생겨난 불평등을 그런 재산의 수혜자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점에서 행운과 상속의 혜택을 받은 이들에게 이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혜택받지 못한 이들, 곧 매우 불리한 형편에 부닥친 이들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애써야 할 당사자는 당연히 국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로운 국가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국가가 사회 구성원 모두 평등권을 되도록 폭넓게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정의 원칙은 좌파 우파 모두에게 널리 받아들여진 생각이다. 여기는 둘이 합의한 점이네요. 불리한 형편에 놓인 이들의 삶을 덜 나쁘게 하고 불평등을 누그러뜨려야 하는 국가의 목표를 이루는데 두 진영이 협력하는 첫걸음이 무엇인지는 이제 거의 분명해졌다. 어때요? 모두에게 평등권이 되도록 폭넓게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정의의 원칙은 둘에게 모두에게 공평을 되게 합의한 점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좌파 우파는 자신들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애써야 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좌파 우파는 정치 갈등을 해결하라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사회 정의를 위한 기본 원칙에 몸이 합의해야 된다. 이거는 이미 합의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아니고요. 좌파 우파는 분배 문제 해결에 국가가 앞장서야 하는데 동의했나요? 아니죠. 이것은 역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죠. 좌파 우파는 불평등을 일으키고 이를 완화하는 사회경제 메커니즘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미 합의점은 찾아졌으니 거기에서부터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한 문제 더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다음 글의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가장 적절한 거 묻고 있습니다. 10번이요. 자, 근대적 공론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대적 공론장의 형성을 중시하는 연구자들은 아렌트와 하버마스의 공론의 장 이론을 해서 한국적 근대 공론장의 원형을 찾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찾았냐? 유럽에서 18에서 19세기에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신문, 잡지 등 시민들의 대화의 토론에 의거한 부르주아 공론장을 형성하였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우리나라에서 독립신문이 근대적 공론의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만민공동회라는 새로운 정치 권력이 만들어낸 근대적 공론장을 통해 공화정의 근간인 의회와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 등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인식합니다. 독립신문이 근대적 공론자의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 만민공동회라는 것이 새로운 정치 권력이 만들어낸 근대적 공론장을 통해서 공화정이 들어왔고 공화정의 근간이 무엇이다? 근대적 헌법이 등장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흐름을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네요. 공론장의 형성을 근대 이행의 절대적 특징으로 이해하는 태도는 근대 이행이 다른 길들에 대한 불신과 과소평가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당시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갑신정변과 같은 소수 엘리트 주도의 혁명이나 동학농민운동과 같은 민중몽기가 아니라 만민공동회와 같은 다수 인민에 의한 합리적인 토론과 공론에 의거한 민주적 개혁이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것을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 것들을 조금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고요. 오히려 이러한 것들만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그 예의다. 과소평가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계속 볼까요? 나아가 이러한 태도는요, 당시 고종이 만민공동회의 주장을 수용하여 입헌 군주제나 공화정을 채택했더라면 국권 박탈이라는 비극만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약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러한 생각의 배경에는 개인의 자각에 근거한 공론장과 평화적 토론을 통한 공론의 형성, 그리고 공론을 정치에 실현시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체제가 바로 근대라는 확고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시민 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 인민들의 행위가 근대적 정치를 표현하고 있었다는 점만 중시하고 공론 형성의 주체인 시민이 아직 형성되지 못한 시대 상황은 특수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근대적 정치 행위가 실패한 것은 인민들의 한계가 아니라 전제 황실 권력의 탄압이나 개혁파 지도자 내부의 권력 투쟁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인식으로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반봉건 민중운동의 지향점, 그리고 토지 문제 해결을 통한 근대 이행이라는 고전적 과제에 답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계속 볼까요? 또한 근대적 공론장을 기반한 근대 국가가 수립되었을지라도 제국주의 열강들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겠는지, 또 극복이 농민들의 지지 없이 가능했을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들어설 여지가 없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농민운동의 근대 이행을 방해하는 역사의 반역으로 왜곡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들이 적극적으로 해명되지 않는다면 근대 공론장 이론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근대 공론장에 대해서 어때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만 타당성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자, 1번 독립신문은 근대적 공론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지금 이런 공론의 장 혹은 공론장이 독립신문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이 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논지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1번 아니고요. 그리고 역할을 했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고요. 2번 농민운동이 한국의 근대 이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글에서 보면 농민운동이 근대 이행을 방해하는 역사의 반역으로 왜곡할 소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랬기 때문에 방해했다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제국주의 열강의 위협이 한국 근대 공론장 역할을 가속화했나요? 이러한 것들은 의문이라고는 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가속화했다 안 했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이 고종이 만민공동의 주장을 채택했다면 국권 박탈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비약이다 라고 했죠. 근대 공론장 이론의 한국적 적용은 몇 가지 한계가 있지만 근대 이행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설명하였나요? 아니죠. 설명해야 될 것이다. 아니면
설득하게 답하지 못한다면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은 2번 하나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학이 아니라 농민운동의 근대 이행을 방해하는 역사의 반역으로 왜곡할 소지가 있다 라고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에 2번 찾고요. 자, 논지라던가 혹은 제목이를 찾는다거나 혹은 주제를 찾는다거나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제목이라던가 주제 찾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에서 흐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면 되는데 논지 같은 경우는요. 이 글을 쓴 목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이제 이 다음에 해서 또 다른 챕터로 계속 갈 건데요. 문서 이해는요. 계속 함께 할 겁니다. 정리 잘 하고 저 만나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